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는 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택 공급 등 부동산 대책 이후 국민 관심이 집중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TN의 부동산 및 경제 관련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8월 내내 이어진 폭염과 열대야가 9월의 시작과 함께 조금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한반도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선선한 날씨에 차차 더위가 완화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무더위에 한숨 돌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확신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부동산 양극화 심화 및 정부의 88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이어져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 변화를 더욱 크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의 보도는 다양한 경제 위기 상황을 설명해 그 현상을 이해하고 관련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 뉴스 리뷰 Y에서는 경제 이슈를 다룬 YTN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바른 경제 개념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만큼 경제에 관심이 큰 시대입니다. 때문에 경제 보도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은데요. YTN에서 보도 비중도 좀 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YTN이 최근에 매일 오전에는 또 경제 전문가가 출연해서 그 전날 있었던 국제 경제를 좀 설명하는 그런 코너도 만들고 경제 뉴스가 꽤 늘어나는 편인데 사실 1980년대까지는 경제 뉴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방송은 물론이고요. 신문에서도 경제신문 외에는 경제 뉴스를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 80년대 후반쯤 되면 이제 우리가 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경제를 다룰 만한 뉴스거리가 많아졌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신문에서 증면이 있었습니다. 8장짜리 신문이 16장, 32장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경제 뉴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좀 늘어났고 이에 따라서 특화 뉴스라든가 섹션 뉴스 같은 거에서 경제를 다루게 됐고 또 경제도 계속 분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정보통신이라든가 유통, 중소기업 이런 분야들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다룰 수 있는 뉴스거리가 많아진 것. 무엇보다도 1997년에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그 후에 경제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이 사실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YTN을 비롯한 방송도 그 후로는 경제 뉴스에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됐는데 문제는 이 경제 뉴스라는 게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것도 있죠. 그래서 사실 방송에 있어서의 경제 뉴스의 관건은 어떻게 이 어려운 경제 문제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방송 뉴스에 고민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 보도는 시청자들에게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경제 활동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정책, 투자, 소비와 같은 경제 의사결정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제 뉴스를 접하는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 의사, 또 소비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 뉴스는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보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 미디어가 경제 현상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면 이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거나 또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제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 언론의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연준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기조를 내비치면서 아무래도 연말 대출 수요가 좀 증가될 것으로 여러모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주택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내 집 장만을 실현하고자 하는 분들의 관심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고 있는 YTN 보도들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금리 인하 가능성과 시장 반응에 관한 보도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과 금융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뚜렷해진 미 9월 금리 인하 신호, 하는 결정에도 영향해서 오건영 신한은행 WM 본부팀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확신하며
가계부채를 비롯해 대내적 요인을 신경 써야 하는 한은의 신중한 태도를 이해하는 분석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스타트 경제에 확산하는 알 공포, 하반기 세계 금융시장 행방은에 출연한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아시아, 유럽 증시 폭락으로 이어지게 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증시 폭락 이후 우리 증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속보로 주식 외환시장을 살펴주었는데요. 검은 금요일 후 첫 주식시장 개장, 지금 상황은의 속보에서는 주식시장 개장 상황을 알리기 시작한 보도였고, 미 침체 우려의 주가 폭락, 동반 서킷 브레이커에서는 역대 최대 낙폭을 보이며 마감한 주식시장 상황과 미국발 악재 외에도 중동발 리스크가 더해진 시장 변동 원인을 알렸습니다. 폐장 후 이인철 소장과 연결해 미국에서 비롯된 증시 폭락의 원인을 비롯해 반도체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 폭락 상황, 미국 증시의 추가 급락 등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섣부른 판단을 보류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에 관한 조언도 전해주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대두되면서 투자자를 비롯해 사태를 바라보는 시청자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정보는 시청자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대비하는 투자 대응 전략을 신중한 태도로 세울 수 있게 도왔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확정된 이상 우리나라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도 궁금증 많으셨을 텐데요. 이 확실시된 다음 날 미 금리 인하 우리는 언제 8월 26일 보도를 보니까요. 앞으로 10월과 11월 두 번의 금리 인하 기회가 남은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졌다라는 보도였습니다. 경제 현상을 입체적으로 보도하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객관적인 사실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는 사진이나 그래픽과 같은 이 비주얼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픽에 사상, 또 최대, 최고 등의 이 단어가 눈에 띄게 편집된 것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시청자들에게 집중할 어떤 포인트를 짚어주는 장치라는 점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포인트를 짚어주는 것이 좀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요. 이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정부와 은행권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뉴스를 보고 있으면 집값이 급증하고 또 거래량이 최고라고 하니까 이 상대적으로 좀 조바심이 생기기도 했었거든요. 부동산과 경제 보도가 좀 더 차분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동산 투자나 또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보도를 좀 줄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주고 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관심을 돌릴 수 있는 보도를 좀 더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의 보도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양극화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보도에서 심층적으로 다른 보도를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좀 더 부동산 보도가 다양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부동산 관련된 어떤 기사들을 많이 생산을 하다 보면 혹시나 부동산의 어떤 가격 상승을 좀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받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예민하게 고민을 하고 좀 그 부분들이 보도에 반영이 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두 분 박사님이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경제 보도는 이런 집중 보도도 중요하겠지만 신중한 보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997년 IMF 사태 때 외환 위기를 부른 원인 가운데 언론이 지목돼 있습니다. 이건 뭐 학자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들인데요. 12월에 IMF 사태가 터졌지만 그 전까지의 보도를 보면 한국의 경제 상황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 9월 5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한국은 세계 경제 위기에 지혜롭고 용감한 대처 방법을 보여주는 중심 국가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IMF가 터진 다음에 98년 1월 15일 경향신문을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문제없다, 이게 일면 톱 제목입니다. 내용은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재정 건전성이 높다. 그때는 이미 기업이 하루에 수백 개씩 문을 닫은 그 시점인데도 신문에서는 버젓이 한국 경제 문제없다, 이렇게 나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언론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이 분석한 우리의 경제 뉴스 보도 행태의 문제점을 보면 세 가지 정도를 꼽는데, 첫 번째가 정치 편향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수는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진보 쪽 사람들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는
중립의 지점에서 쳐다보는 그런 보도가 많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영에 상관없이 대부분 지나치게 친기업 성향이다. 이것은 아무래도 언론사가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너무 선정적인 보도, 그다음에 확인 작업이 부족한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언론의 경제 보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YTN도 아까 박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중 보도를 하고 뭐 시청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극단적인 언어를 쓰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불필요한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나쁜 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언론이 이제 과거에 다소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어떤 그런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경제 보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집값, 부동산 소식인데요. 지난 8월 8일입니다. 정부가 서울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오르는 이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88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YTN 보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달 초 대통령실 부동산 종합대책 오는 15일 이전 발표, 공급 위주의 보도에서는 대통령실의 발표를 인용하며 8월 중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8월 8일 정부의 발표로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정비 가속, 비아파트 정상화, 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 있을까 대담에서 윤수민 부동산 전문가가 출연했는데요. 이번 대책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며 시장 과열을 잠재우고 다양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부동산 대책에 관한 해설을 듣고 정책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 발표 당일 저녁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YTN 뉴스케어 APM에 출연했습니다. 주택 공급 대책 국토부 장관에게 묻는다의 대담을 통해서 주무부처 책임자인 장관으로부터 정책 추진의 배경을 비롯해 내 핵심 내용을 다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대담에서는 재개발 기간 단축 여부를 물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짚거나 그 책임을 강조한 질문을 제시하고 분양 전환형 시행에 관한 이용자의 장점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정책의 효용성을 체감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와 기대를 높이게 했습니다. 해당 대담에서 이날 그 박상우 장관은 이 42만 7천 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을 조기에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 시내에 37만 가구 정도의 물량을 새로 혹은 재건축하고 또 비아파트 부문에서 11만 호를 금년 혹은 내년 중에 신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11만 호 중에는 5만 호를 그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 주택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대를 키웠는데요. 정부 계획대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이 비아파트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세 사기 이후에 빌라나 오피스텔 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좀 식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새로 도입될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임대로 거주했다가 저렴한 값에 분양을 받을 수 있고 또 나중에 청약할 때 이 무주택자로 인정해 준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거의 위치나 형태가 삶의 질과 상당하게 직결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볼 때 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계획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상기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88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다시 확인하며 정책 발표에 관한 검증 작업도 시작해 주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더 뛰고 거래 급증, 가을엔 88 대책 효과에서는 정부 발표 이후에도 계속되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 및 거래량 증가세가 여전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번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장기적인 차원의 효과를 위해서 대책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8월 8일 보도였죠. 이 정비 가속, 비아파트 정상화, 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 있을까에서 윤수민 부동산 전문가와 대담을 했고요. 또 8월 11일 보도였습니다. 빠르게 많이 또 집중 공급, 집값 안정 효과는 에서는 박원갑 KBIP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을 모시고 대담을 이어갔는데요.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내세운 88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고 또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이 현실성 있는가라는 것을 전문가에게 묻는 대담이었습니다.
윤수민 전문가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 주었는데요. 이 시장에서 중요한 게 그 심리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심리가 불안하다, 또 주택 공급이 적어서 심리가 불안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 부분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박원갑 전문위원도 말씀하시길요.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있으니까 이 속도 조절을 해서 가계부채를 조절하겠다라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 쿨다운 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라고 이 정부 대책에 대해 의미를 요약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기대해 볼 부분과 또 우려점 등에 대해서 앞으로도 전문가 의견을 꾸준히 청취해 가면서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88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그런 보도들도 계속 이어졌거든요. 내용은 좀 어땠습니까? 새롭게 발표된 정책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한 공익성 높은 보도와 대담을 잘 구성해 주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19주 연속 상승, 수도권 집값도 들썩 보도에서는 19주 연속 오름세를 보인 서울 아파트값, 45주 만에 최대 가격 상승폭을 보인 수도권 아파트 값과 같은 소식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나아가 경제픽 서울만 산다, 서울 아파트값 19주 연속 오름세에서는 양극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짚었습니다. 서울 수도권 내 지역별로 거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주목했습니다. 물량 쏟아지는데 미분양 속출, 울산 지역 극과 극의 지역 보도를 통해 울산 도심 지역의 청약 경쟁 역시 양극화되고 있는 모습을 알렸습니다. 부동산 거래 양극화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지역별 상황 외에도 거래 유형별 양극화 문제도 다뤘습니다. 부동산 경매 시장도 쏠림 현상, 비아파트는 시들에서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선호도 차이가 경매 시장에서도 나타난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88 부동산 대책에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이 언급됐던 만큼 전세 사기 발생으로 침체기를 겪는 비아파트 기피 문제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시장 양극화의 문제는 주거 안정성 저해나 지역 간 경제 격차와 같은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번 보도로 양극화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적 토론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여겨 관련한 보도의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8월 15일 보도였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21주째 올라 상승폭 5년여 만에 최고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또 8월 22일 일주일 뒤죠. 그 서울 아파트값 22주 연속 상승, 전세값 66주째 올라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단위로 그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나 또 전세 동향을 읽을 수 있는 보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보도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서울 아파트 매매나 이 전세값 동향 보도에 이 부동산 시장 보도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많고요. 또 아파트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보도가 많은 경향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서울이나 또 심지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청자 입장을 고려해 보면 서울이 집값을 과잉 대표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거래량이 많고 또 거래가가 높기 때문에 뉴스 가치가 높다고 여길 수는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보도라는 점에서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를 거주 목적의 개념보다 또 투자 목적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데에 이런 보도가 좀 일조한다는 점에서 보도의 주기와 또 방식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게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 와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오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 분석하는 언론의 정책 토론과 재현 지속되길. YTN에서는 국내외 경제 정보를 즉시성 있게 제공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 해설과 진단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나아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88 부동산 종합대책과 같은 경제정책 변화의 내용도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다만 정책의 내용과 그 필요성을 우선 이해하는 것에 더해 그 효과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 정책의 장단점을 고루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경제 이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서로 존재하고 또 서로 다른 입장과 관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경제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언론의 정책 토론, 재연의 역할도 이어가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네, 이번에는 김수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제 보도 차분하면서 종합적인 정보 전달 노력해 주길. 경제뉴스는 뉴스 수용자에게 투자와 소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부를 확대할 수 있는 기대 심리를 부추기는 것 못지않게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시킬 위험에 대해서 경각심이 들게 하고 또 건전한 시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동산 경제 뉴스 보도가 차분하고 또 종합적으로 뉴스 수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 경제 관련 보도의 어떤 적절한 역할을 좀 기대하면서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이 시청자 투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구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사무장 병원 의혹을 받는 해당 치과는 SK 하이닉스 안에 자리를 잡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직장 건강검진을 받는 병원을 의료인이 아닌 치과 사회이사가 운영한 의혹에 이어 건보공단에서 수많은 보험금을 타냈다는 소식을 전한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SK 하이닉스 사업장 안에서 사무장 치과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2013년부터 여러 치과 의사의 면허를 빌려가며 병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병원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SK 하이닉스 측은 자회사 SK 하이스텍에서 특별한 혜택 없이 계약을 맺고 연장해 왔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치과가 SK 하이닉스 측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SK 하이닉스의 입장까지 전달했는데요. SK 하이닉스 직원들의 직장 건강검진이 이루어지는 치과가 비의료인이 운영 중이라는 정황을 알린 보도였는데 이러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관련 법안 내용을 함께 소개했다면 더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풍성한 내용의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와이에서 관련 법안 내용을 살펴봅니다. 8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권한이 부여되면 건강보험 재정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공단 인직원이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위법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장 조사를 시작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이 지난 15년간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간 보험금이 약 3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실제 환수한 금액은 6.92%인 2,335억 원에 불과한데요. 2023년 기준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은 약 28조 원 수준인데 불법 개설기관이 그동안 편취한 금액은 누적준비금의 12%에 이릅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난기류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기후 변화 영향으로 항공기 난기류 사고는 갈수록 잦아지고 있지만 설마 하는 생각에 무방비로 있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들어 난기류가 잦아지면서 전체 항공기 사고의 70%를 차지할 만큼 비율이 높아져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난기류 사고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늘어 전체 항공사고 가운데 난기류 사고의 비율은 최근 10년 사이엔 53%였지만 최근 3년에는 61%로 비중이 커졌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실제 비행 중인 다른 항공기로부터 실시간 난기류 정보를 공유하는 민간 기상정보 유료 서비스를 모든 항공사가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난기류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에서 난기류 정보를 공유하는 유료 서비스를 모든 항공사가 이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좌석 벨트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렸는데요. 최근 5년간 난기류 사고가 늘어나면서 정부와 산학연이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보도였는데 이런 난기류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상 기후와 관련성이 높은 이유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난기류의 발생 원인 그리고 이상 기후와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난기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제트기류, 산악지형, 대류온 세 가지에 의해 발생합니다. 대류권 상부, 수평으로 부는 제트기류가 강하거나 높은 산악지형을 지나는 때 수평으로 흘러가던 공기의 흐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맑은 하늘에서도 난기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류온으로 인한 난기류는 기온이 올라가면 대기 중 수증기가 많아지고 공기가 성층권까지 뚫고 가는 힘이 강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강한 상승기류가 동반돼 난기류가 발생합니다. 난기류가 발생하는 이 세 가지 유형이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질 거라는 국내 연구도 있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탄소를 배출한다면 1970년에서 2014년 사이 난기류에 비해 2056년에서 2100년 사이 난기류가 약 2배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하면 중위도 남쪽 대륙권 공기는 더 따뜻해지고 중위도 북쪽 성층권 공기는 더 차가워져서 그 사이에 위치한 제트기류가 강화되기 때문에 난기류가 잦아집니다. 또한 산악지형 난기류도 제트기류가 잦아지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우주 쓰레기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중국판 스타링크인 위성 탑재 로켓이 궤도에서 폭발하면서 중국판 스타링크로 불리는 로켓 창청 6A호가 궤도에서 폭발한 징후가 포착되면서 많은 양의 우주 쓰레기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5일 통신위성 18개를 싣고 우주로 날아간 중국 창청 6A호. 그런데 위성들을 궤도에 올려놓은 직후 로켓이 폭발한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지구 저궤도는 이미 4만 개가 넘는 우주 쓰레기와 위성으로 포화 상태입니다. 이번에 발생된 우주 쓰레기뿐 아니라 이미 지구 저궤도에는 우주 쓰레기가 포화 상태인 상황을 알리며 이에 대한 심각성을 전했는데요. 최근 발사한 중국 로켓이 폭발하면서 우주 쓰레기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보도였는데 여기서 언급된 우주 쓰레기의 정의와 규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면 이해를 도왔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우주 쓰레기의 정의와 규모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주 쓰레기는 우주, 즉 지구 궤도에서 지구를 도는 물체들입니다. 보통 임무나 수명이 끝나거나 고장나서 못 쓰는 인공위성과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서 생기는 파편, 또는 인공위성과 함께 지구 궤도에 진입하는 로켓의 마지막 단을 우주 쓰레기라고 부르는데요. 유럽 우주국에 따르면 폭이 10cm 이상인 우주 쓰레기 발생량은 지금까지 약 36,500개로 추정됩니다. 1cm에서 10cm는 100만 개, 1cm 이하는 1억 3천만 개에 이르는데요. 우주 쓰레기 속도는 초당 10km를 넘나드는데 10cm 이상의 우주 쓰레기는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위성 개발 경쟁이 민간 영역으로 확장된 영향으로 이 같은 잔해물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